지난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새 당대표 체제를 띄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와 조국 사태 입장 정리 등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선 경선 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직접 모시고 전국 현안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요.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장면 하나, 그리고 좀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장면 하나씩 꼽아주신다면요. 민심 경청을 통해서 20, 30대 청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내 소통을 활성화시켜서 초선, 재선, 3선을 비롯해서 당내 의견 개진이 좀 활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백신, 부동산, 반도체, 기후위기, 남북관계 5가지 제가 말했던 주제를 각 특위를 발족시켜서 착실하게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의미를 부여를 하고, 무엇보다도 송영길 체제에서 민주당이 변화하려고 하네, 뭔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간의 소회를 들었고요. 대표님, 원래 이 자리에서는 취임 한 달 맞아서 편하게 웃으면서 이런저런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의심되는 의원 12명의 명단을 당으로 넘겼고, 오늘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전원 탈당.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배경 뭡니까?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 내용도 충분한 당사자의 소명을 듣지 않는 채 부실하게 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이 국민권익위가 결정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고발 조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이첩, 송부, 무혐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국민권익위가 고발 조치를 한 건 아닙니다. 고발 조치를 할 정도의 혐의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자신들의 수사권이 없으므로 조사의 한계가 있으니 제대로 의혹을 밝혀달라고 지금 특수본에 이첩을 한 거거든요. 이첩.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징계라는 것은 출당 조치가 징계잖아요. 예.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당을 권유한 것인데, 그러면 왜 이런 조치를 우리가 불가피하게 해야 됐는가? 너무나 국민적 불신이 크고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탈당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소명자를 제출해서 혐의를 깨끗하게 벗고 다시 당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우리 동료 의원들의 항변, 억울함, 제대로 소명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부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저희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똑같은 취지에서 조사를 제대로 받고 이걸 의혹을 풀어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보면 선제적인 조치이다, 집권당으로서. 그리고 징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탈당 권유라는 표현을 유독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분들이 12명이지 않습니까? 탈당을 안 했을 경우에는 출당 같은 강제적인 조치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우리 의원들께서 선당 후사의 관점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급직 공무원들이나 지방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비판하고, 특히 야당 의원들이 지난번 세종시 공무원들 특별공급 의혹 문제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외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야당 의원님들도 전수조사를 받으십시오. 부동산 투기를 질책하기 전에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했더니 야당에서는 동의를 안 했어요.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므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전현희 의원은 아예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아예 명단도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야당이 추천한 조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가 않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이런 조사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오늘 막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긴급 최고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지 않습니까? 상당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석을 하셨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도 없이 여러 가지로 부실하고 경미한 사안도 많고 중복된 사안도 많은데 이걸 가지고 탈당 권유가 맞느냐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국민 앞에 그 절차조차도 소명 절차도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똑같은 차원에서 조사를 받고 해명을 깨끗이 받고 오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그 추가적으로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압박 수위를 좀 높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전원 조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감사원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근거가 있다면서요. 저는 국회는 입법기관이어서 삼권 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도록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을 이렇게 공부를 안 했을까요? 감사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이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삼권 분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주장한 것은 저는 적절치가 않고요. 이 국민권익위에 요청해서 저희들처럼 전수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지금 5명 후보 모두에게 저는 집권당의 당대표로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 야당 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지금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한테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감사원법상 국회의원들은 감찰 대상이 아닌데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 이렇게 반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는 변명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니 감사원장을 자신의 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한 것 자체도 저는 개념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기관인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당 후보로 거론한다는 것은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라서 조금 더 비중 있게 질문을 드렸고요.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가지셨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박원순, 오거돈 시장 사건과 함께 조국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로도 좀 받아들여졌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안에서 좀 정리가 된 사안인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들도 당 대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했고요. 잘 정리하고 있고 지금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민주당이 바로 지금 선거한다면 정권을 다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성심껏 노력해서 민주당이 변하고 있구나.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아도 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구나. 174석이 되는 저 집권당이 앞으로 임기가 3년이 남아 있는데 소수 정당의 대통령과 이게 같이 부딪히게 되면 국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구나. 차라리 이 174석이 안정된 민주당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변화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온몸을 다해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활동이 3월 9일 날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네. 좀 다른 주제로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 최근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면이나 뭐 가석방 등을 해줄 경우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게 더 정리가 됐습니까? 사면을 했을 경우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석방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형법상 3분의 1 형기를 마치게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되고 법무부 내부 집신상 한 형기의 60%를 마치면 가석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과연 되는지 물론 모범수여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가석방, 그러니까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감돼서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 요건이 된다면 그 가석방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게 검토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가석방이 됐을 경우에는 그 외에 사면과 달리 그 복권의 의미는 포함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권이 안 됐을 경우에 여러 그 부차적인 부수적인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적절치 않을까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나 더 여쭐게요.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면과 관련된 발언이 연초부터 한미 정상회담 이후까지 쭉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집권여당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뭐 다른 국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지금이 일상 시기가 아닌 코로나 재난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코로나 생신 글로벌 파트너십이나 이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의 문제에서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 백신 분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요한 한 기업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년 대선 관련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내년 3월 9일에 집중하고 계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준비의 핵심이 될 당 대선 기획단 출범은 언제쯤이 될까요? 저희 중순쯤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순쯤이요. 네. 중순쯤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경선 연기는 없고 원래 당헌에 규정된 대로 정상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헌 당규상 180일 전에 이게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당헌 당규를 홈페이지에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더니 180일 전에 선출을 하는데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기 거론할 수가 있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경선 연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잘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의견을 모아본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좀 난처한 입장이시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저희가 당원과 뜻에 따라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고요. 기획단이 만들어지면 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것 같아요. 특히 왜냐하면 그 당 대표라는 게 결국은 경선 과정에서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여권 내 당권 주자에 대한 질문 외에 야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당권 주자 대권 주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출마 결정은 안 하셨고요. 저는 검찰총장도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어떠한 국가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는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임기도 2년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대통령이 출마한다는 것은 그럼 그동안의 검찰총장의 직무가 사실상 자신의 대통령 출마를 위한 사전선거 운동이었지 않느냐는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 중립성이 다 의심되고 그동안 행위가 평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평생을 검사로 산다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특수부 검사는 형사부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기라도 하지만 특수검사는 자신이 인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잠재적 피의자의 시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수사를 하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한 사람이 자살하기도 하고 무죄 사건 비율도 형사부 검사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주권자로 보고 국민을 지켜야 될, 모셔야 될 그러한 사람으로 보는 자리거든요. 그런 모두 전환이 과연 짧은 시간 내에 될 수 있을까? 의문이고 그것은 본인이 이제 증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아직 출마는 하지 않은 상태지만 잠재적 경쟁 상대라는 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검증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선 정치 공작을 준비하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원론적 이야기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해도 다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검증하겠다고 엄청난 수사를 했던 윤석열 전 총장께서 본인이 대통령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보다 훨씬 엄정한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신경질적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이재호 전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준비가 안 돼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평생 검사하던 사람이 대통령 된 경우는 역사에 없다. 이런 평가를 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표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자료가 지금 계속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뭐 처가 관련 의혹이나 그동안에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진 것 외에 추가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런 어떤 사건, 파일, 이런 뭐 공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보좌관을 한 명 뽑으려도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이 썼던 글도 읽어보고 다각적으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5년 동안 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검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언론적 의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넘어가서 부동산 정책 이야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 강조하시는 주택 정책 가운데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갖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94%는 빌려서 사라는 소리냐 이렇게 지적을 한 분인데 그렇지는 않고 50%를 2.7% 고정금리로 장기 모기지로 SPC가 빌립니다. 이 특별 회사가요. 빌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은 30% 보증금 집값의 30%를 내는데 그 중에 6%만 그 30%에 20%인 6%만 현금으로 내면 24%는 신용 등급의 차이를 두지 않고 2.7%로 저금리로 다 빌려줍니다. 누구나 보증을 통해. 그러면 80%의 집값이 만들어지고 10%는 시공사 이익에 투자를 하고 또 10%는 시행사 이익을 투자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의 6% 현금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2.7%로 대출해주고 SPC가 50% 모기지를 하기 때문에 LTV 40 이하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집을 갖게 해주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분을 SPC와 임차인이 5대5로 나눌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5억짜리 집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이 80%한 4억을 전세로 들고 살고 있고 1억을 집주인이 갭 투자를 해서 5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등기부등본을 했어요. 3년 뒤에 이게 한 3억이 올랐다. 그러면 4억 낸 임차인은 돈이 10원도 없어요. 1억 낸 집주인이 3억의 집값 상승분을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누구나 집면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분을 이 SPC, 집주인이 SPC죠. 50%, 나머지 50%를 세입자한테 그냥 준다고요. 그걸 나눠 가질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이게 전 세계 최초의 모델입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그 전 세계 최초 모델인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결국 그 차익 실현하기 전까지는 결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서 집을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 살 수 있게 하고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집주인과 나눠가겠다. 이게 지금 핵심 구조 모델인 그렇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값을 차익을 실현하려면 장기간 어떻게 보면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는 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저리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금융기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떠안게 되는데 그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모기지로 고정금리로 10년, 2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50%는 빌리게 되고 이 나머지 30% 중에 24%는 그 한 2.7%로 2년 기간으로 이게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집값이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이것은 집값을 사는 것은 의무상이 아니라 옵션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냥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살면 돼요. 임차에서 다 임차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승분은 나눠 갖기 때문에 나눠 갖는 것을 유동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모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잘 정착됐대로 그렇습니다. 그 중에도 핵심이 뭐냐면 누구나 보증이라는 것은 이게 저의 정책이 누구나 보증과 누구나 주택인데 누구나 집인데 누구나 보증은 우리 국민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대출할 때 임대차 보증금은 유흥비나 생활비로 쓰는 돈이 아니니까 없어지지 않는 돈입니다. 임대인한테 맡겨놓은 돈이에요. 임대차에 끝나면 다시 돌려받아서 갚아주면 돼요. 그것도 SGI나 허그의 보증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임대차 보증금을 빌리는데도 임차인의 신용 등급을 보고 이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임차인의 신용과 상관없이 이자를 차별하는 제도를 철폐하는 상품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이게 혁명적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잘 정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그리고 그 꼼꼼한 모델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6월 10일 날 발표할 것입니다. 6월 공급 10일 이요? 대책을 발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또 바꿔보겠습니다. 추석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얘기도 민주당에서 공식화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전국민 보편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어떻게 좀 설득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당정 간의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선별 지급이 아주 소수한테만 선별하자는 게 아니라 네. 거의 대부분 국민에게 돌아가는 사실상 전원 지급에 걸맞는 수준의 선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면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재난지원금과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은 어제 저희도 이 시간에 기사를 전해드리긴 했는데 사실상 그 소급 적용 원칙은 법에서 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 분들은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보편 지급할 재원이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한테 좀 더 두텁게 소급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으면 다 좋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업 보상을 하려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못하게 된 업종에 한정해야 되는데 유흥업소들이 많이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 여행,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 직접 영업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매출 하락의 그런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상까지를 전체 다 포괄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취임 한 달 기분 좋은 자리여서 웃으면서 앞으로 포부라든지 소회라든지 여쭈려고 했는데 무거운 주제만 계속 질문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해서 마지막으로 송영길 당대표 체제 어떻게 민주당 바꿨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웃으시면서 편하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50%가 넘습니다. 이 정권을 재창출하자는 쪽이 37%가 밖에 안 돼요.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이 변화돼서 정권 교체를 안 해도 민주당이 변화돼서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백신도 집단 면역도 실시하고 경제도 좋아지고 한미 정상회담도 잘 됐고 그 부족 성과도 일을 잘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 저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도 위기에 인천시를 이끌어서 인천을 바꿨던 그 경험과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종합 행정을 해봤던 광역자치단체장의 경험을 기초로 우리 문재인 정부와 잘 협력해서 이것을 뒷받침해서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함께 주요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